안녕하십니까. 네, 허성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냐면, 경찰학하고 형법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학은 굉장히 암기할 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사소송법은 조문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형법은 이해 중심이잖아요. 물론 뭐 조문이 있긴 하지만 이해 중심을 하셔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그 한 가운데 정도 돼요.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같이 이제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단 출발은 조문부터 출발합니다.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출발해서, 자, 거기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어려운 판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례들만 있기 때문에, 뭐, 학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셔도 되는 과목입니다. 대신에 좀 꼼꼼하셔야 돼요. 조금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 공부할 건 뭐냐면, 이제 형사소송법 개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재판이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해요. 그러면 그 전 과정을 다 규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인데, 어떠다 보니까 우리 경찰 시험은 그 중에서 수사하고 증거만 잘라서 시험을 본단 말이죠. 자, 근데 공부할 때 그럼 다른 전혀 관련 부분이 전혀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관련 부분까지도 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형사 절차 전체를 개관해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어떤 경우는 무슨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 형사소송 공부할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용어하고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형사법에서 이제 두 가지 과목을 배우잖아요. 형사소송법, 형법인데, 형법은 이은규 박사님하고 하셨죠. 자, 이제 형법은 어떤 법이냐면, 어떤 것이 범죄가 되고, 자, 그 범죄를 범하는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자, 이걸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할 거냐. 자, 실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체법이라고, 실체법. 자, 근데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다릅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관심은 뭐냐? 자, 이 학생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럼 사람을 살해한 자, 형법 250조 1항에 해당하고, 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법에 다루는 거고, 문제는 이 학생이 진짜 사람 죽인 거 맞느냐? 그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사한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 거냐. 재판이 확정됐으면 집행을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집행을 할 거냐.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범죄인 처벌 절차입니다.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사절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형법은 실체법, 형사소송법, 절차법.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자, 바로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이 행위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걸 뭐라고 하면, 내사라고 해요, 내사. 자, 그래서 내사를 했더니, 자,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죠. 수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입건이에요, 입건. 입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용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사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라고 해요. 공소 제기. 자, 이걸 줄여서 기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소, 공소 제기 다 같은 말이죠. 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요. 자, 그럼 재판에서 이제 1심, 2심, 3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자,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럼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는 뭐죠? 형집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내사를 거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면 집행한다. 자, 이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는 누가 하죠?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 자, 수사기관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두 군데죠. 자, 경찰과 검사.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관계요. 지금 예전에는 검사가 전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그냥 검사의 지휘를 받는 지휘복종 관계였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게 되면서, 자,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검사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 준칙까지 포함해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오늘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공소제기는 뭐죠?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찰이 못해요. 자,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재판은 당연히 판사가 할 거고요. 자, 형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누가요? 교도관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각자 담당하는 기관들이요. 자, 수사는 경찰, 검사 양쪽이 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는 검사만 하고요. 재판은 당연히 판사가 하고,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 차이인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은 우리나라는 3심제죠, 그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세 번 진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을 수사기관이라고 하고요. 재판하는 기관을 재판기관,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기관을 교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리 이 교도관 법무시험을 교정직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교정기관.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범인이 단계별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잡아서, 자, 우리는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할 때 그 범인을 부르는 단어 하나만 보고 그 범인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자, 범죄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내사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때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내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피내사자라는 단어를 우리 보는 순간, 아, 지금 이 사건은 내사 단계에 진행 중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건이 돼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범인의 이름은 뭘로 바뀌느냐? 피의자로 바뀝니다. 피의자. 자, 그럼 피의자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지금 수사 단계에 있다는 거 바로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범인의 이름은 뭘로 바뀌죠?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피고인으로. 자, 형이 확정돼서, 자,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받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뭐로 부르죠? 수형자라고 부르죠. 수형자, 형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정리합니다. 자, 내사 단계에 있는 범인을 피내사자, 용의자. 자, 수사 단계에 있는 범인을 피의자. 자, 재판 단계에 있는 범인은 피고인. 자, 형이 확정돼서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을 수형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이 기소, 공소 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되기 제기 전이요. 이걸 기소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송 계속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송 계속 전, 기소 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 단계로 넘어왔어요. 자, 이때를 우리가 소송 계속 후 또는 기소 후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서 공부할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소 제기 전 절차냐, 공소 제기된 후의 절차냐. 자, 이걸 우리가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는 이 피해자나 목격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참고인. 자,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런 질문,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죠? 피해자가 조사받으러 나가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조사받으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인이 아닌 사람이요. 범인이 아닌 이제 피해자나 목격자를 참고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참고인이 그냥 수사기관에서만 진술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도 나와요. 자, 그럼 법정에 나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증인이라고. 증인. 여러분 위증죄 할 때 배웠던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기소전은 참고인, 자, 기소된 후는 증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의사라든가 아니면 국가수 이제 뭐죠? 이제 담당자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할 때는 이 전문가를 뭐라고 하면 감정 수탁자라고 해요. 수사기관이 감정을 부탁해서 그 감정을 부탁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 수탁자라고 하고요. 자, 재판 단계로 넘어오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증죄 배우면서 같이 배웠던 뭐죠? 허위 감정죄, 허위 통역죄, 허위 번역죄 할 때 그 감정인 있잖아요. 그 감정인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증거 두 개를 배우잖아요. 자, 수사를 배우는데, 자, 수사는 임의 수사라는 게 있고 강제 수사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의 수사, 강제 수사 뭐 구별에 관련 학설은 뭐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통설 판례에 따라 정리할게요. 자,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구별은 뭐냐? 쉬워요. 자, 임의 수사라는 건 뭐냐면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 그 사람의 뭐죠? 동의하에 수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임의 수사라고 임의 수사. 자, 강제 수사는요.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이 싫다는데도 강제로 법익을 침해하는 거. 우리가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 자, 그럼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건 뭐냐? 피의자 신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요? 임의 수사입니다. 그러면 이 피의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어. 안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자, 범인만 조사하는 게 아니겠죠? 자, 피해자도 불러 조사해야 되겠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불러 조사해야 되겠죠? 자, 그걸 뭐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뭔가 감정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감정 위촉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임의 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기서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요. 이거는 거의 피의자 신문 규정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독특한 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실 때 우리 한 10분 정도 공부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겁니다. 안 나옵니다. 자, 강제 수사인데요. 자, 강제 수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범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하는 거. 그걸 대인적 강제 수사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체포, 구속이요.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개인적 강제 수사가 있고. 자, 범인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뭐죠? 증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물건들을 막 뺏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뭐라고 해요? 대물적 강제 수사라고 해요. 자, 압수도 하고, 수색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도 뽑고, 이렇게 검증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이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든가,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건 유치입니다. 강제로 잡아가서 감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감정 유치라고 해요. 감정 유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여기는 이제 문제는 두 문제 이상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게 더 중요했어요. 체포 구속이.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즘은 뭐죠?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이 훨씬 더 중요하고, 최신 판례도 이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임의수사, 강제수사. 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려볼게요. 재판 단계를 좀 봅시다. 자,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 과정이 이제 형사소송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오늘 배운 정도 용어만 배우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공판 절차라고 하는데요. 자, 모두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판을 진행하는 서론부분이에요. 서론부분입니다. 자, 뭘 하느냐?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인정신문이라는 거예요. 인정신문이 뭐냐면 그 재판받으러 나온 사람이 피고인 본인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이 사람이 왜 지금 기소됐는지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해요. 자, 피고인은 기소당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피고인 모두 진술하고. 자, 요게 이제 모두 절차예요. 모두 절차.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 자, 본론을 우리가 사실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사실심리 절차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뭐 전혀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만 알고 갈게요. 자, 맨 먼저 뭐부터 하느냐? 자, 일단 뭐 범인 맞는지 확인했고요. 자, 검사가 왜 기소했는지, 피고인이 왜 억울한지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증거조사부터 해요. 증거조사부터. 물건부터 먼저 조사합니다. 이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뭐죠? 피고인 신문하죠. 피고인 신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변론해요. 마지막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변론이 종결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유무죄 판단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판사는 이 사실심리 과정을 통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증을 얻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선고하면 되죠. 판결 선고. 판결 선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공판 절차예요. 공판 절차. 자, 근데 자, 지금 이 정상적인 공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형사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즉심입니다. 즉심. 즉심은 즉결심판법이라는 법으로 규율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경찰서장이 즉심을 청구해요. 그래서 이제 즉심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소송 절차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 경찰에 가실 때 다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형사법에는 원래 이게 전범위가 다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뭐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니까 즉심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식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약식 절차라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 제기하면 이 절차로 진행되는데, 자, 이 약식 절차는 뭐냐? 공소 제기를 하면서 검사가요, 벌금 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벌금만 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냐? 서류 재판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판사가 재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식 절차로 약식 절차. 그래서 검사가 이 약식 절차로 기소하는 걸 실무에서는 구약식이라고 해요. 약식을 구한다 그래서 구약식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즉결심판 절차, 약식 절차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딱 한 번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자, 그때 이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절차냐, 적용되지 않는 절차냐 할 때 배울 건데, 요거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형사소송법으로 진행된 절차가 아닌 특별정사 절차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약식 절차는 형사소송법으로 진행된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 모두 절차에서요, 피고인이 진술을 하잖아요. 모두 진술을 하면서 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거, 제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 자백을 해버려요. 자, 그럼 자백한 사건인데, 어렵게 재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면, 간이 공판 절차. 자백할 사건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간이 공판 절차라고 불러요. 자, 그럼 간이 공판 절차는 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간단해져요. 자, 하나는 뭐냐면, 증거 능력을 따지는 걸 조금 완화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정식 재판보다 좀 더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죠? 이 간이 공판 절차는 공판 절차예요. 정식적인 공판 절차입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한 이 수사기관에서 주사를 했더니 이거 죄가 안 되네. 그럼 뭐죠? 검사가 불기소를 해요. 불기소. 자, 그럼 불기소를 했으면 자, 무슨 문제가 이제 다뤄져야 되냐? 이 불기소에 대한 통제 방안이에요. 자, 검사가 뻔히 죄가 되는 걸 뭐죠? 뭉갤 수도 있잖아요. 뻔히 죄가 되는데도 검사가 뭉갤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그걸 통제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 검찰 항고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검사가 기소했는데 불기소했는데 그 불기소한 것이 잘못됐다. 기소해달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걸 우리가 재정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신청.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불주소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입니다. 자, 재판은, 자, 이제, 형식 재판이라는 게 있고요. 실체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형식 재판은 거 뭐냐면,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요. 자, 법원에서 공소 제기가 됐는데,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걸 소송 조건이라고, 소송 조건. 자, 근데 소송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유무죄 판단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판 시작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끝내는 겁니다. 자, 이걸 형식 재판이라고. 형식 재판. 자, 형식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관할 위반 판결입니다. 이거는 뭐냐? 검사 공소 제기를 했는데 관할권도 없는 엉뚱한 법원에다 공소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오늘 보고 버리면 돼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할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결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오늘 버리고 버리면 돼요.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게 있다. 자, 좀.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요 두 가지예요. 면소 판결하고 공소 기각인데, 면소 판결입니다. 자, 면소 판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하실 때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공부했냐면,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자,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고 나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한테 적용될 형사처벌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자, 그때 뭐 한다고요? 면소 판결 한다고 배우잖아요. 면소 판결. 자, 면소 판결은 우리 나중에 이제 326조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사유가 네 가지인데 외울 거예요. 확사, 공개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 판결 사유하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 자, 요것도 이따가 다 공부할 겁니다. 이건 재무다치 고처라고 하고요. 이거는 취사 경범이라고 하는데 그 사유별로 이렇게 판결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자세히 제가 다시 재판의 종류 여기 지금 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재판입니다. 실체 재판은 뭐냐? 자, 이 소송 조건이 다 갖춰져서 본격적인 유무죄 판단을 들어갔어요. 조금 이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유죄면 유죄 판결, 무죄면 무죄 판결. 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형법할 때 다 공부했죠? 자, 이제 이거죠. 우리 유죄 판결의 종류가요, 많아요. 우리는 이제 뭐, 사형, 뭐 징역, 벌금, 이런 건 당유죄 판결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유죄 판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형면제죠. 그건 뭐죠? 범죄 성립 요건은 다 갖춰져서, 범죄는 성립했어요. 유죄예요. 유죄인데, 형만 면제하는 거죠. 자, 그럼 형면제 판결,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유죄 판결입니다. 범죄는 성립한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아들이 아버지 물고 훔쳤을 때. 친족 상도에. 328조 1항에 따라서 형만 면제하는 거지, 절도죄가 안 되나요? 절도죄 성립해요. 성립하는데 형만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고유예 배웠죠? 형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고 재판해 보니까 유죄예요. 근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그죠? 그러면 선고유예 주잖아요. 자,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거예요. 그럼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지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유죄입니다. 유죄. 그 다음에 자, 이 선고에서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거고요. 자, 집행유예 형법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 요거는 뭐죠? 선고를 해요. 선고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데, 다만 그 집행을 당장 하지 않고 미뤄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이런 것들은 뭐죠? 다 유죄 판결입니다. 다 유죄. 이런 건 유죄 판결이 아니고 이것도 다 유죄 판결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연결해서 우리 상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는 자, 1심에서 자, 이제 보통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자, 피고인이나 검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근데 자,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항소라고 해요, 항소. 자, 그 다음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족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고라고, 상고. 자,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 2심에서 3심 넘어가는 걸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래서 이제, 이, 상고에서 항소에서 소, 이걸 따서 상소라고 하는 거예요, 상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도 공부할 때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항소심은 2심, 상고심은 3심을 얘기한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법원이 판결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럼 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이때 확정되겠죠. 대법원 판결이 나야 이제 확정이 돼요. 자, 근데 1심 판결이 났는데 검사나 피고인이 전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럼 언제 확정돼? 이걸로 끝나는 거죠. 1심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잡으면 돼요. 판결 확정이라는 게 무조건 대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심에서도 항소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2심도 마찬가지죠. 자,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가겠지만 상고를 안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2심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까지 갔으면 3심에서 확정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 안 하면 1심에서, 자, 상고 안 하면 2심에서 확정되고,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잠깐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헌법할 때 배웠던 거죠? 일사부재리의 효과라는 거죠. 자, 한 번 재판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돼버린 사건은 건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피고인이 무죄라는 아주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이 된 경우예요. 그럼 그 억울한 피고인 구제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겁니다. 이걸 뭐죠? 재심이라고 해요, 재심. 그리고 여러분 영화 제목도 아시죠? 재심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보셨나요? 들어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강동원 나오고 황정민 나오는 그 검사회전, 그것도 이제 재심을 다루는 재판 영화잖아요. 자, 그건 어떤 거죠? 재심은 이미 확정된 사건이에요. 확정된 사건인데, 자, 그걸 다시 재판하는 겁니다. 그걸 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구제 절차죠. 자, 일반적인 구제 절차고, 이건 특별구제 절차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사가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자, 증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만 정리합시다. 자,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A가 B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는 뭐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법관이 감만 갖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 자, 그러면 이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범인이 자백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목격자가 제가 저 사람이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죠? 목격자 증언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건 전부 진술 증거잖아요. 범행에 쓴 도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범인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어요. 아니면 피해자의 집 물건에서, 아니면 살해 도구에서 뭐죠?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이. 아니면 우리 강간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액 채취하잖아요. 거기서 뭐죠? 범인 DNA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요?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해요. 자,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증거 능력이라는 건 뭐냐? 어려운 말로서 증거로서의 자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는 걸 우리가 증거 능력이라고 합니다. 증거 능력이요. 자, 이 증거 능력은 법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 증거로 쓸 수 없는 것들을 형사소송법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뭐죠? 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증거를 수집한 거예요. 그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게 아니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잖아요. 자, 이거는 증거로 써 못 써? 못 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데요. 이 자백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워요. 고문을 당해서 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계속 가둬놓고요. 계속 뭐죠? 강요를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든가. 아니면 이익을 제공했다고 꼬셔갖고 자백을 받아냈다든가. 자, 그래서 이제 임의성이 의심스러우면 그 자백은 증거로 못 씁니다. 자, 이걸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건 형사소송법에도 있죠.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적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불러요. 쉬운 말로 이거는 절대 증거로 못 써요. 어떤 절차에서는 이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 증거예요. 전문이란 건 뭐냐? 전에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누르고 받거나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관한테 제출된 서류가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겁니다. 자, 법관이 그 진술을 직접 들은 건가요? 아니죠. 수사기관이 조서로 작성한 것을 그 조서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그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못 써요.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증거로 못 쓰는 게 아니고 전문 법칙은 311조부터 316조까지 조문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 법칙은 절대 증거로 못 쓰나요? 쓸 수도 있나요?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뭐죠? 상대적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요. 요거는 절대적 못 씁니다. 절대. 요거는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증거 배제 법칙, 요거 상대적 증거 배제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는요. 자, 증거 능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것이고, 자, 법관이 마음대로 정한다. 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증명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증명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증거 능력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뭐 위수증이거나 자백,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해서 증거로 못 써. 그러면 증명력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자, 문제는 판사가 그걸 보고 믿을만 하냐, 그게 믿지 못하겠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증명력이라고 해요.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 우리가 증명력이라고 해요. 자, 증명력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법관이 정합니다. 법관이 보고 아, 이건 믿을만 하네. 아, 이건 진술이 있긴 하지만 이거 잘 못 믿겠어. 이렇게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요.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를 통해서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법관이 보고 아, 이거는 믿음성이 떨어져. 아, 이거는 믿을만해. 법관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피고인이 기소가 됐고요. 자, 피고인이 자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자백 배제 법칙 이런 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백이에요. 증거는 있어요. 증거는 있어요. 자, 근데 판사가 들어보니까 자백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자백만 갖고 유죄 판결하느냐? 못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을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그 자백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 증거가 필요해요. 그걸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네요, 그죠? 법관이 자백을 듣고
자백이 굉장히 믿음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유죄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심증을 형사서 오게 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자백 보강 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은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죠.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드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자, 법관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요. 밥상을. 그러면 이제 밥이랑 반찬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일단 이 증거능력은 어떤 개념이냐? 이 법관 밥상에다가 올릴 수 있느냐, 올릴 수 없느냐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예 밥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이제 올릴 수 있어요. 자, 증명력은 뭐냐? 자, 밥상에 올라왔는데 법관이 이걸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증명력이에요, 증명력. 이해되셨죠? 자. 자, 그래서 오늘 용어만 하겠습니다. 용어만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상대적 배제 법칙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상소에 대한 용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배운 건 뭐냐면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에요.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을 다투는 걸로 우리가 항소,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심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요, 결정. 판결과 결정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까 공소기가 판결이라는 게 있었고 공소기가 결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판결과 결정은 다른 겁니다.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고라고 해요, 항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는 걸 재항고. 항고, 재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항고를 일반 항고, 뭐 재항고를 특별 항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즉시 항고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즉시 항고. 자, 즉시 항고는 뭐냐면, 자, 우리 일반적인 항고요. 보통 항고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법원이 결정했고 다퉈도 계속 집행하는 겁니다. 결정 나는 순간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요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즉시 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라는 건 뭐냐면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 집행을 못 해요. 그냥 다투는 순간 집행이 바로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집행이 정지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수한 항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7일 이내,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일주일 안에 해야 되고, 요거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자, 예전에는 자, 법원이 보석을 하라고 결정해요. 아니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줘. 보석 결정을 했어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어떻게 해? 못 풀어줘요. 왜요? 집행이 정지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피고인을 풀어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셈이야? 검사가 결정하는 셈이죠. 검사가 다퉈버리면 못 풀어주니까. 자, 그럼 뭐죠? 영장주의 위반이죠. 자, 그 피고인을 풀어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가 결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이죠? 어떻게 해요? 위헌. 헌법할 때 하셨죠? 자, 이 집행정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즉시 항고해버리면 그 집행이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물론 뭐 이 형사소송법 전체를 배우면 이 즉시 항고했는데도 집행정지가 안 되는 경우가 뭐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구속 취소 결정, 보석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단독도 있지만 이제 합의부를 기본으로 할게요. 자, 합의부를 보시면 판사가 3명이 재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3명의 합의부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원이라고 부르요. 자, 그러면 이 3명이 합의해서 판결하거나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모든 재판을 다 이 3명이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 재판장 1명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있어요. 그걸 재판장이라고, 재판장. 자, 그 다음에 요 재판장이 원래 해야 될 걸 다른 판사한테 네가 해라고 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재판장이 명령을 받은 법관이요.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명법관이라고. 명을 받은 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명법관.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합의부 전체야 그 합의부 판사들 중에 한 명이 결정한 겁니다. 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구민 압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투는 것을 준항고라고 해요. 준항고요. 이건 416조에 규정된 준항고인데 이거는 여기에 관해서 다투는 것이 416조의 준항고다라고 해서 한번 써먹을 거고요. 언제 열심히 공부할 거냐면 나중에 체포, 구속, 압수. 자, 강제 수사합니다. 자, 영장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이나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럼 그걸 다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아직 영장 단계는 기소되기도 전이에요. 그럼 이 판사들이 해요? 아니면 영장 전담 판사는 그냥 별도의 판사예요? 별도의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별도의 판사예요. 그 판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임 판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방법원 판사라는 말이 나오면 수임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임 판사는 재판장도 아니죠. 수명법관도 아니에요. 법원도 아니고. 자, 항고나 중항고를 해 못해요? 못합니다. 영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그때 써먹을 거예요. 그때 한번 써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사 과정에서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뭐냐. 자, 검사나 사경이 구금이나 압수에 대한 처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검사나 사경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잘못했다. 자, 다툴 수 있어야잖아요. 자, 그걸 다투는 법을 하면 이것도 준항고라고 불러요. 관할 부분에 다투는 거 준항고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417조의 준항고라고 불러요. 근데 이름이 뭐죠? 준항고. 자, 그러면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뭔 얘기가 나와요? 자, 검사나 사경이 구금이나 압수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자, 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다투는 걸 뭐라고요? 준항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용어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걸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다가 이 구금이나 압수에 대한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거나 변경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 준항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입니다. 자, 재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죠. 자, 법원요. 이 합의부 전체가 이제 합의해서 결정한 판결이나 결정, 이 수소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까 이제 공부를 했고요. 항고, 재항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명법관요. 재판장이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은 법관, 그 합의부 중에 한 명이 재판하는 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요. 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재판하는 데 다투는 거. 이건 뭐죠? 아까 배웠던 준항고.
거, 이제, 요거죠. 그럼 이제, 법원이 판결하거나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거. 자, 이게 이제,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게 항소, 상고.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걸 항고, 재항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라는 거, 판사 한 명이 하는 데 대해서 다투는 걸 우리가, 이의신청, 준항고라고 하는데, 이의신청 안 해도 되고, 준항고만 하시면 돼요. 준항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고지해야 되냐, 선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자, 용어, 불복수단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형식재판, 이제 실제 재판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 자, 형식재판의 이제 종류를 공부를 할게요. 자,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관할 위반 판결입니다. 이거는 조문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자, 319조입니다. 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해야 된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법원이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야. 자, 관할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판결로서 관할 위반을 선고하는 겁니다. 자, 관할 위반을 선고하는 판결. 그래서 이걸 관할 위반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자, 시험 범위 우리 아닙니다. 이거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26조입니다. 자,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요. 자, 네 가지예요. 확정 판결이 있는데, 자, 요게 제일 많이 써먹는 거죠. 그죠? 어떤 사건이 이미 법원이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인데 또 기소가 된 거예요. 또 기소가 된 겁니다.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써먹느냐? 실무에서요. 검사가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뭐 의도적으로 또 기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원래 그게 여러 가지 죄를 하나를 묶어서 처리했던 포괄일죄야. 근데 그 포괄일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검사는 그 사건 중에 하나를 그게 포괄일죄가 아닌 별도의 사건인 줄 알고 또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포괄일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또 기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면소 판결을 하는 거죠. 면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죄수론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상습 사기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상습 사기죄 중에 하나가 또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럼 뭐죠?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면이 있는데, 자,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했어요. 그 사건 기소한 겁니다. 자, 이거는 면소 판결합니다. 뭐 특별 사면은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의미 없고요. 그냥 사면이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또 알고 계셔야죠.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이 따져보니까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럼 이때는 면소 판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형법의 시간적 지원구역 때 배웠던 거, 피고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그 형이 폐지가 됐을 때, 형사처벌이 폐지됐을 때, 자, 면소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확사공개라고 두 문자를 따기도 하고, 뭐 확사공패라고 따기도 하고, 뭐 어떤 부분은 사시, 뭐 폐지, 확정, 뭐 이렇게 해서 따기도 하고 하던데, 이거 이제 이 두 문자는요 개취예요, 개취. 개별적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문자는 저는 그래요. 저는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따는 게 좋으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판결문 읽다 보면 형사소송법 326조 3호에가 면소 판결해야 된다, 뭐 2호에서 면소 판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하면. 자,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기각 결정사유입니다. 자, 공소기각 결정사유요. 자, 첫 번째 뭐냐? 공소가 취소됐을 때예요. 자,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했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죽었거나, 이제 자인일 때는 죽었거나, 피고인이 법인인데 그 법인이 해산이 됐어요. 전소까지 하는 경우. 자, 피고인이 사라졌잖아요.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관할 경합 규정에서 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다른 법원의 이중기소가 된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요? 대구지방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또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럼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양쪽이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때 이제 공소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사호입니다. 사호는 뭐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인정해 주더라도 아예 죄가 안 되는 경우,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이 사실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자,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갑이을과 동성애를 했다.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자, 동성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가 돼야 하는데, 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한대요? 공소기가 결정. 그래서 이걸 취사경범이라고 두 문자 하기도 하고, 뭐, 취사경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경포취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두 문자는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은 우리 수사 증거할 때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자,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자, 크게 6가지죠. 자, 많아 보이지만 별로 많아. 자,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를 활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하실 때,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배웠죠. 자,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이 유조사문서를 행사했어. 자,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데 안 되죠.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어요. 재판권도 없는 사건을 재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뭐죠? 공소기각 판결. 자, 이겁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는데, 자, 그 절차가요,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인데, 자,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 절차 위반한 경우예요. 그럼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 절차 위반한 공소제기인데 법원이 재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하는 겁니다. 자, 요걸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요거요. 수사 증거 단원에서 요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당장 오늘 함정수사 할 때 바로 쓸 거예요. 함정수사 할 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사수를 상해 속여가지고 공소제기를 했어요. 그럼 그 공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처 위반해. 무효잖아요. 법원은 재판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냥 공소기각 판결로 끝내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어요. 자, 아까 구별해야 될 게 뭐냐? 아까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요거는 뭐죠?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가 된 거예요. 다른 법원에. 자, 근데 공소기각 판결 사유, 요거는 뭐냐? 같은 법원에 지금 사건이 이중기소가 된 겁니다. 그럼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사호입니다, 사호. 자, 사호는 아까 검사가 공소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소기가 결정하죠.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버려요. 본격적인 재판 안 들어가고 그냥 형식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이 어떻게 되냐?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한 사건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또 기소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난 사건인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공소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자,
329조 규정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다른 중년주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공소 제기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5호입니다. 자, 5호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형법에서 배우신 뭐죠? 친고죄. 자,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됐어요. 자, 그럼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 소추조건이에요. 자, 그럼 소송조건이 안 갖춰진 거니까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공소기가 판결한 겁니다. 자, 6호요. 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자, 뭐죠? 반의사 불벌죄.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어요. 자, 이때도 뭐죠? 공소기각 판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서 설명드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서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기했어요. 고소가 없는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야죠. 근거는요? 5호? 2호? 이건 2호입니다. 이거요. 왜요? 고소가 없는 사건은 공소기를 못 하는데 공소기를 했으니까 그 공소시효 자체가 법률기준으로 무효이 되잖아요. 자, 근데 피해자 고소를 했어요. 그 검사가 공소기 했습니다. 조금 적법하게 공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재판 도중에 고소 취소를 했어. 그때는 몇 호로가? 5호로. 아예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으면 몇 호? 2호. 자,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으면 5호.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는데 공소기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2호고요. 이거는 고소가 취소됐을 때. 자,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를 어떻게 따냐면 재무, 다취, 고처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뭐 제법이다, 있고, 여러 가지 두 문자는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두 문자로 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호, 이걸 우리가 수사 증거할 때 써먹을 이유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요겁니다, 2호요. 327조 2호, 이거는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호, 4호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써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 증거에서. 그 다음에 5호, 6호요. 요겁니다. 2호, 5호, 6호. 요거 갖고 다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형식 재판은 관할 위반 판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자, 관할은 토지 관할이라는 게 있고, 사물 관할이라는 게 있고, 신급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요 관할을 위반했을 때. 자, 면소 판결 사유는 뭐죠? 확사, 공개. 자,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재무, 다취, 고처.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취사, 경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두 문자 따서 정리해 놓는 게 훨씬 좋죠.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소송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하는 게 형식 재판이고, 자, 이제 관할 위반했을 때 하는 게 관할 위반 판결. 자, 확사 공개, 면소 판결. 자, 재무다취 고처, 공소기각 판결. 취사 경범, 공소기각 결정.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